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심플리스트입니다. 지은이는 장성규, 출판사는 리더스북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것을 단순한 것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원초적인 심리가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수성은 복잡성을 방치 내지 회피하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례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단순함이란 덕목을 무식과 결부시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단순 무식이란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성과와 무관해 보이는 이일저일을 닥치는 대로 버려 조직 운영을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하게 만들어놔도 그저 지칠 줄 모르는 근면함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조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업 문화도 빼놓을 수 없는 한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과다한 근로시간 문제도 바로 이 취약한 구조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단순한 일조차 복잡하게 처리하는 비효율입니다.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쉬운 방법은 세상의 이런저런 복잡성에 그냥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쉽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단순해지는 것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과 삶에서 마주치는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단순화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단시간에 간파해내는 슬기와 집요함을 가져야 합니다. 정조 19년인 1795년 정조의 생부였던 사도세자의 묘 현룡원에서 7년간 진행되어 왔던 식목 사업이 끝났습니다. 정조는 다산 정약용을 불렀습니다. 7년간 8개 고을에서 현룡원에 나무를 심었다. 관련 문서가 수레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릴 정도로 많지만 누가 나무를 얼마나 심었는지 알 길이 없다. 내가 간략하게 정리하되 한 권을 넘기면 안 된다. 다산은 우선 고을에서 올라온 엄청난 양의 공문서를 고을별로 분류한 다음 다시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1년 단위로 집계한 표가 완성되자 다산은 이어 두 번째 장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장표는 각 고을의 연도별 자료를 합산하여 정리했습니다. 다산이 단 한 장으로 정리한 현룡원 식목부라는 문건을 정조에게 보고하자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권이 아니면 능히 자세히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이 한 장으로 정리했구나. 참으로 가상하다. 1854년 여름 런던 시내에서는 원인 모를 질병으로 하루에 수십 명씩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질병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날부터 주위에 수십, 수백 명이 동일한 증세를 보이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5년 전인 1849년 영국 전역에서 이 병에 걸리거나 죽은 사람이 5만 명을 넘을 정도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발병 원인을 전혀 알 길이 없는 데다 한 번 번지면 그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없었기에 더더욱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때 런던에 살던 존 스노라는 젊은 의사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같은 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는 환자들이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를 살피기 위해 우선 공기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연관성이 없었고 사람들 간의 피부 접촉도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당시 런던 사람들은
도시 곳곳에 위치한 펌프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단순히 음용 가능성을 넘어 물맛 자체를 중시했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더라도 물맛이 좋다고 알려진 펌프를 일부러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동일한 증세를 보인 환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그들이 사용한 펌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한 장의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이 지도 덕분에 그는 물로 인해 병이 발생하고 퍼진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가 지목했던 펌프를 찾아가 펌프 손잡이를 망치로 부숴버리는 것으로 모든 조치가 끝났습니다. 이 단순한 조치로 그간 런던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콜레라는 마침내 수그러들었습니다. 성공한 CEO 중에는 단순화를 유난히 강조하고 실천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잭 웰치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는 모든 서류는 결코 한 장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철칙을 내세웠고 수백억 달러가 넘는 투자건도 단 한 장의 보고서만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단순화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조직관리였습니다. 관료주의를 거의 병적으로 싫어했던 그는 조직 내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뜯어고치기 위해 재임 당시 10단계 내외의 복잡한 결제 라인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여러 벌 겹쳐 입으면 밖이 추운지 더운지 알 수 없는 법이라며 복잡한 조직 구조는 조직을 외부의 환경 변화에 둔감하게 만들어 결국 조직을 도태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잭 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 없는 관리자들이 복잡성을 유발하죠.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관리자들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집어넣은 두툼한 기획서와 번잡한 슬라이드를 사용합니다. 진짜 리더는 복잡한 걸 필요로 하지 않지요. 사람들이 단순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단순해지는 것 자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사고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정반대죠. 명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가장 단순합니다. 자신의 저서 위닝에서 전략은 단순하다라는 말로 전략을 정의할 정도로 단순함을 숭배했던 잭 웰치는 1981년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연소 회장으로 부임한 뒤 20년 동안 회사 가치를 무려 40배나 키우고 총 1,700여 건에 달하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경영의 귀재였습니다. 뛰어난 경영자는 본인이 단순화의 능력을 직접 발휘할 뿐 아니라 단순화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기도 합니다. 미국 굴지의 철강업체인 베들레헴 스틸의 찰스 스왑 회장은 단순함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인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가 컨설턴트와 경영진단을 진행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분 안에 즉시 업무 효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 위에 내일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6가지를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이 종이를 꺼내 첫 번째 일을 하되 그 일을 다 끝마칠 때까지는 다른 것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한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던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는 이 컨설팅의 대가로 무려 25,0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미국의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위대함보다 단순한 것은 없다. 실제로 단순한 것이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는 인생에서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생전에
자신이 만들었던 광고처럼 평생 단순함을 삶의 모토로 추구했던 광고의 아버지 데이빗 오길비는 나는 무조건 간결한 것이 좋다고 믿는다라는 말로 단순함을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단순함을 일과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추구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심플리스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서로 언급되는 책 가운데 톰 피터스의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 있습니다. 원제가 In Search of Excellence, 탁월함을 찾아서인 이 책에서 탁월한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단순함입니다. 책 전체에 걸쳐 단순함이란 단어가 52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저자는 단순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기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그냥 두면 차츰 복잡해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막기 위해 사물을 단순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초우량 기업은 첫째, 의도적으로 본사 관리자를 소수 정예로 유지하며 둘째, 기업의 가치를 분산시키지 않고 몇몇 이슈에만 집중시키고 달성 목표도 소수로 줄입니다. 다나 코퍼레이션의 최고 경영자 르네 맥퍼슨은 두께가 22.5cm나 되는 경영 방침 매뉴얼을 폐기했습니다. 대신 스스로가 생산적 인간이라 명명한 이상적인 인물상에 초점을 맞춘 한 장짜리 경영 철학을 발표합니다. 감사관들이 74개의 공장이 74가지 방법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우려하자 그는 여러분이 이제 밥값을 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한마디로 일축해버렸습니다. P&G의 리처드 듀프리 사장은 한 장이 넘는 메모를 굉장히 싫어해서 항상 긴 메모는 더 짧은 내용으로 압축해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기존의 내용을 한 페이지에 요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아무렇게나 메모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한 페이지 메모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쓸데없는 보고서 작성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맥퍼슨과 듀프리처럼 초우량 기업의 리더들이 지닌 공통점 중 하나는 문제의 본질만 남을 때까지 단순화하고 또 단순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의 핵심을 종이 한 장만 채울 정도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 조직에서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서로 가까이 앉기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교류가 많지 않아 보다 원활한 소통을 독려해야 하는 모임이라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신 그냥 작은 회의실을 예약해서 참석자들이 가까이 앉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경영 컨설턴트 로버트 샤퍼는 업무 생산성과 관련해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일부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성과가 날지 안 날지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성과를 높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질문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이 방해가 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착수해 단시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로 생각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TV나 신문에는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국무회의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양쪽 모두 대통령을 포함해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참석 인원은 비슷하지만 회의석상의 형태는 전혀 다릅니다. 청와대의 경우 중앙이 뚫린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참석자들이 최대 4, 5m 정도 떨어져 앉을 정도로 거리가 멀다 보니 따로 마이크가 설치되고 노트북까지 앞에 놓입니다. 반면 미국의 백악관의 경우 똑같은 타원형 테이블이지만 중앙이 막혀 있어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 간의 거리가 1, 2m도 되지 않습니다. 회의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진행됩니다. 또 참석자들 앞에는 노트북 대신에 하얀 종이 몇 장과 필기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굳이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양쪽 회의석상에서 어느 수준의 논의가 오갈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의견을 교환하자는 회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설계된 백악관의 회의석상과 달리 청와대의 회의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국무위원은 일방적으로 보고하기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별것 아닌 듯 보였던 테이블 하나가 회의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조직 내에서 사건이 터졌다거나 실적이 저조해졌다는 등의 진단이 나오면 거의 반사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그 심각성에 부합할 만한 난해하고 방대한 대책을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이는 그런 복잡한 대책이 조직과 개인에게 막연한 심리적 안정감과 여유를 가져다주는 마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민은 얇게, 보고서는 두툼하게 대신 고민은 깊게, 보고서는 간결하게로 바뀌어야만 비로소 창조성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왜 단순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단순함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개인과 조직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규칙적으로 하루 일과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거의 일정한 일을 하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그 틀을 깨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일상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것들은 극도로 단순하게 만들어 여기에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되 생각해야 할 것들은 단순하지 않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원초적인 심리 속에는 단순함보다 복잡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복잡할수록 더 우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알렉스 바벨라스는 실험을 통해 이를 실제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복잡성에 대해 막연한 동경과 신뢰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유형의 복잡성 유발자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잡성 유발자는 이른바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단순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중간 수준의 전문가는 복잡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합니다. 이에 반해 진정한 전문가는 복잡한 이야기도 단순하게 풀어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잡성에 대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무관심 또는 회피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과 같은 제3의 존재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기에 이와 같은 삶의 방식과는 하루속히 결별해야 합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제품이 출시되며 사람들은 되레 지쳐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작 사용자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초기 버전을 그리워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하는 문서의 상당 부분이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보고가 끝나면 오히려 보고서는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받을 사람 위주의 작성 과정에 매몰되다 보니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온갖 그럴듯한 이름은 다 갖다 붙인 무슨 TF, 태스크포스, 워킹그룹, 위원회 등 정규 부서 외 조직들이 난립하며 당초 기대했던 부서 간의 긴밀한 공조나 시너지가 창출되기보다는 비효율성과 사내 정치가 극에 달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일이 복잡해지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끊임없이 더를 외치며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해서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아랫사람의 헌신으로 때우거나 중단 또는 포기가 현명한 선택임을 알면서도 혼자 살겠다고 부하 직원들만 사지로 내모는 나쁜 리더들이 분명 있습니다. 혁신 또는 뭔가 새로운 일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단순히 일의 가짓수만 늘리고 이를 새로운 도전과 등식에 놓고 생각하는 리더가 많습니다. 리더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을 들여다보면 본인의 생각이 명확한 리더일수록 군더더기가 붙은 보고를 아주 싫어합니다. 반대로 늘 의사결정을 미루는 우유부단한 리더들은 보고를 받을 때도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적이거나 사소한 것에 집착합니다. 문서 작성을 예로 들면 길고 장황하게 여기저기 내용을 채우는 것을 아랫사람의 기본적인 예의로 여기는 식입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잘 모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아는 것을 모두 갖다 붙이면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이런 리더가 이끄는 조직 내부에는 가장 장황하게 작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동조 압력 속에 의사결정에 초점을 흐리는 불필요한 내용이 범람합니다.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복잡한 것과 복잡해 보이는 것을 가려내야 합니다. 복잡성과 혼잡성이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항은 하루에도 수백 대의 항공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에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 각각의 항공기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단순한 조합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항공기들은 서로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그 움직임에 대한 사전 예측도 거의 정확합니다. 따라서 공항은 혼잡한 것은 맞지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복잡성은 복잡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이 요소들이 주고받는 상호작용, 그리고 각 요소들의 다양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통계적으로 표준 편차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치를 지칭했지만 이제는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로 알려진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웃라이어입니다. 글래드웰은 자신의 책에서 동양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노력과 끈기라는 덕목을 요구하는 아시아의 쌀농사 문화가 수학 공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더불어 1, 10, 100, 1000 등과 같은 동양의 숫자 발음이 대부분 한 음절로 끝나 기억하고 활용하기 쉽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초기의 단순한 구조가 뒤에 일어날 복잡한 현상을 이미 결정한다는 일종의 구조 결정론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 제대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일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초기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일대학 심리학과의 조지프 시몬 교수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과의 레프 넬슨 조 교수가 5년 동안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6천여 명과 NBA 과정을 밟고 있는 1만 5천여 명 등 총 5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이른바 이름 효과가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K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메이저리그 선수는 삼진 아웃을 당할 확률이 월등히 높았고, 이름이 C나 D로 시작하는 학생은 A나 B로 시작되는 학생들에 비해 낮은 학점을 받는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그것도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견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매년 만우절이 되면 112나 119는 장난 전화로 골머리를 앓는데 이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장난 전화라고 부른 것이 그 같은 행위를 부추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임에도 장난이란 말 자체가 별다른 악의가 없어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보니 벌을 주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초기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조직 내에서 이를 적용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들 간의 협업 정도가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하는 태스크포스의 경우 말로만 수평적 조직 문화를 부르짖기보다 각자에게 영어 이름 하나씩을 짓게 해서 호칭으로 이것을 통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기존 호칭과 달리 친근하고 동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업무 진행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국 일각에서는 이 사태의 한 가지 원인으로 미국인의 금융 문맹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금융 문맹을 벗어나기 위해 일반 소비자들이 어느 수준까지 알아야 하느냐입니다. 퀀트라 불리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수학 천재들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에 따라 설계한 금융상품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던 것입니다. 금융사들이 해결해야 할 복잡성이 일반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성을 넘어 단순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잡성을 타파하기 위한 해법의 핵심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복잡성을 해결할 열쇠를 얻게 됩니다. 복잡한 사안도 결국은 몇몇 단순한 원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잡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도 결국 단순한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세상에는 정말 복잡한 일보다는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복잡성 이면에 숨은 본질을 간파하고 파헤치는 사고법을 익혀야만 합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작업은 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어 보여야만 사업계획답다는 오랜 통념 속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여기에 쏟다 보니 어느새 사업의 본질과 경영 환경 같은 핵심 내용은 뒤로 밀려나고 엑셀의 빈칸을 채우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화려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일을 복잡하게 처리하며 별 성과를 내지 못해도 끊임없이 일을 벌이는 근면성만 입증하면 조직의 중심에 다가설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 몇 가지 제한된 해답으로 수렴됩니다. 어떤 문제를 오래 깊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더 고올로 유명한 엘리 골드렛 박사는 이를 내재적 단순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복잡해 보이는 일의 이면에는 단순함이 자리 잡고 있으니 명확한 사고를 위해서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이를 단순화할 수 있는 단서인 본질이
늘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원을 파헤쳐 보면 결국은 단순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이래저래 붙고 파생적인 현상이 발생하다 보면 어느새 그 본질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잡성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복잡성의 본질에는 언제나 단순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모순의 공존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질의 탐색 과정을 전반적으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1. 한 대상의 전체를 바라본다. 2. 핵심 요소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3. 최소화한 형태로 그 대상의 본질을 규정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전체 모습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면서 핵심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나 패턴을 단번에 인식하는 지름길입니다. 1921년 미국의 동식물 연구가이자 탐험가인 윌리엄 비브는 남미 가이아나 정글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무리의 병정개미들이 둘레가 무려 400m에 달하는 커다란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같은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2시간 반이나 걸리는 원이었습니다. 개미들은 앞에 가는 개미를 따르라는 단 하나의 규칙을 쫓아 같은 원을 끝없이 돌고 도는 행동을 반복하다 결국 대부분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원형 선회라고 부릅니다. 전체를 한눈에 보지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형 선회는 인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한 명의 리더가 잘못된 경영 방침을 설정함으로써 수많은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미의 원형 선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코앞에 닥친 현실만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시각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조직의 생존이 담보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분에 매몰돼 전체를 보지 못하면 삽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에 착수하는 시점에 그 일의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어떻게 풀어갈지를 먼저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 말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발행하는 방송기자 송년호의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인터뷰에서 손 사장은 현재의 방송 뉴스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스토리만 있고 히스토리는 없고 텍스트는 있는데 콘텍스트는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방송 뉴스가 현상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역사나 배경, 맥락을 모른다면 시청자가 그 뉴스에 대해 깊이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총체적이고 분명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 사안의 전체적인 윤곽을 시청자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은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로렌스 곤잘레스의 생존이라는 책을 보면 대형 화재를 진압할 때 1시간마다 시계 알람을 울리게 한 소방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방대장은 알람이 울리면 2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빠뜨린 것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뒤 큰 그림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직감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크게 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멈추고 그 순간 떠오르는 짧은 통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멈추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고의 근원은 모든 대상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까지 파고들면 그 대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원자적 사고입니다. 동양적인 시각은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동양적 시각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동양적 시각은 세상은 오묘하고 복잡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식의 상황 결정론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주체가 되어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동양적 시각 위에 개별 대상에 집중하는 서구적 시각을 가미하는 융합과 통섭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문제로부터 시간적, 공간적인 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배양기라고 부르는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일수록 배양기의 효과는 더욱 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판단이나 추론을 개입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순간적으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직관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기미를 알아차리다, 낌새를 채다와 같은 말들은 직관이 발휘되고 있음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대상이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기 전에 몇몇 단서로 대략적 윤곽만 보고 그 본 모습을 가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직관의 수준은 축적된 경험의 질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때문에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여 경험의 횟수만 늘려서는 직관이 커질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그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 해병대의 정보분석가 고든 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마리의 벌과 그와 같은 수의 파리를 병 속에 넣어 바닥이 창 쪽을 향하게 병을 뉘어놓는다. 그러면 벌은 밝은 방향에서 출구를 찾다가 끝내는 지치거나 굶어 죽을 때까지 병 밑바닥에서 악전고투를 한다. 이에 비해 파리는 채 2분도 되지 않아 반대쪽의 병 주둥이로 나가버린다. 벌은 가장 밝은 쪽에 반드시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와 합치되는 행동만을 취한다. 벌에게 있어서 유리병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벌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돌파할 수 없는 벽에 기가 죽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파리는 유리의 불가사의함 따위나 빛의 방향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날아다닌다. 단순한 자에게는 행운이 기다린다는 격언대로 유리병이 여기저기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출구를 발견하고는 마침내 자유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다. 이 실험은 이전까지 가장 효과적이라 알려졌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일단 시도하며 시정해가는 좌충우돌식 해법이 우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용어는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프란체스코의 수사였던 윌리엄 오컴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수염을 잘 깎으려면 면도날이 예리할수록 좋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흔히 절약의 원리 또는 단순성의 원리로 불리는데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장 단순한 설명이 정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이 두 가지 이상으로 엇갈릴 때 이 중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기 빠른 것을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심플리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핵심은 늘 단순하다. 그러므로 최대한 단순해져라. 이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쓸데없는 복잡함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 책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제가 참 공감하는 것이 잘 모르는 사람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고
전문가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7살 아이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실제로는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정말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의 말은 늘 쉽고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잡해지는 것보다 단순해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본질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깎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세상 모든 일은 본질적으로 단순하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재료에 복잡한 조리 과정과 조미료를 넣으면 원래 재료의 모습을 알기 힘든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보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본질적인 것을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리도 재료의 본맛과 식감을 살리는 단순한 요리가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단순화 과정입니다.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짧거나 쉬운 책은 1시간 정도, 어렵거나 두꺼운 책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보통 평균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죠. 읽을 땐 반드시 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에 꺽쇠 표시를 합니다. 꼭 중요하진 않더라도 흥미로운 부분도 표시를 해둡니다. 이때 제 생각도 떠오를 때마다 메모 형식으로 여백에 적어둡니다. 다 읽은 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된 부분만을 읽어나가며 빼버릴 내용의 X자 표시를 합니다. 이때 어느 부분을 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제 영상 편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물론 중요도를 염두에 두고 하지만 요약된 내용의 스토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백에 메모해둔 것을 바탕으로 제 이야기 부분의 원고도 작성합니다. 촬영을 시작하면 X자 표시가 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읽습니다. 오컴의 면도날 개념이 이 책에도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가정이나 추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추정은 틀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가정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가정을 최소화하고 사실로 판명된 팩트에 기반해 판단을 내릴수록 정확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잘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단순해지라는 메시지 말고도 여러 유익한 조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